안녕하세요. 저는 뒤늦게서야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무슨 새 인생이고 늦은 게 뭐냐 싶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정말 이제서야 오로지 절 위한 삶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전까지는 누군가의 딸로, 누구의 동생으로 제 정체성은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뜯길 대로 뜯기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지금의 제가 되었네요. 생각해보면 참 가족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고 내게 상처를 주더라도 전부 가족이라는 말로 용서를 바라고 또 용서를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족이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자가 다름 아닌 저였네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나 희생하며 참고 살았을까 싶은데 막상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내 가족이 전부인 거라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엄마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심정입니다. 이제는 다 잊고 잘 살고 있다 싶었는데 막상 그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묘하네요. 슬픈 건 아닌데 괜히 예전 일들이 생각나 마음이 답답하달까요? 딸이라는 사람이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왜 이렇게 무심한가 싶으시겠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까지 생각하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들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로 3살 많은 언니를 둔 둘째였습니다. 엄마는 첫 아이를 자신을 닮은 딸을 갖고 싶어 하셨고, 둘째는 아빠를 닮은 아들을 갖고 싶어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엄마의 바람과 달리 저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이 아니라 실망을 하셨는지 엄마는 둘째인 제 소식을 그리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아이라 많이 애틋하고 소중하셨던 건지 엄마는 첫 아이인 언니를 무척이나 예뻐하셨고 아무래도 딸은 첫째인 언니 하나로 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둘째 딸인 저는 엄마에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죠. 그래도 어릴 적에는 엄마 대신 예뻐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셨고 저도 누군가의 딸로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 계시는 동안 자연스럽게 엄마와 언니와 있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면 느껴지는 차별에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언니만 예뻐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둘째들은 첫째 옷을 물려 입고 같은 물건을 공유하는 게 자연스럽기 마련이지만 엄마는 제게 한 번도 새 옷을 사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에 비해 언니에게는 늘 새 옷을 사입히시면서 마치 예쁜 마론 인형처럼 꾸며주곤 하셨죠. 아유, 우리 인형이 정말 인형같이 예쁘네. 누구 닮아서 이렇게나 이뻐? 엄마가 이 옷 보자마자 우리 인형이 입혀야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잘 어울린다. 엄마는 언니를 공주처럼 키우셨습니다. 어릴 적 만화에서 봤던 공주님들처럼 늘 화려하고 예쁜 옷을 입고 다녔고 머리는 형형색색 머리핀과 고무줄들로 늘 정성껏 장식되어 있었어요. 집에서 살림을 하시던 엄마는 아침마다 아버지 배웅에 저희 두 자매 등원까지 준비하시면서도 아무리 바빠도 언니를 살피는 일에는 소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늦잠을 자도 조는 아이 붙잡아서 단장을 시켰고 덕분에 언니는 늘 흐트러짐 없이 예쁜 모습이었어요. 반면 저는 머리도 묶어주기가 귀찮으셨는지 늘 귀 밑으로 오는 짧은 단발머리에 물려받은 옷들 중에서도 제일 볼품없는 옷들이었습니다. 리본이 치렁치렁한 옷들은 금세 닳고 해지기 때문에 제가 물려받을 수 없었고 오로지 자신만 돋보이고 예뻐야 하는 언니가 제가 그런 걸 입는 걸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뭐야 조이네? 네가 이걸 왜 입고 있어? 엄마가 언니 작아졌다고 입어도 된다고 그래서. 뭐? 누구 마음대로? 이거 내 옷이야. 당장 벗어. 안 벗어? 언니는 엄마에게 사랑만 받아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성격이 괴팍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했고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 심기에 거슬리는 일이라면 늘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곤 했었죠. 그러는데도 엄마는 혼 한 번 내지 않고 늘 언니 편을 들고 언니를 챙기곤 했어요. 집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전부 언니 것이었고 어쩌다 제가 하나 가지게 되더라도 언니가 내놓으라 하면 내어줘야 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뺏어가지 마. 이게 언니가 달라면 줘야지. 까불고 있어? 싫어. 엄마, 조인해봐봐. 내 말 안 들어. 어머, 이내야. 언니 말을 잘 들어야지. 동생은 원래 언니한테 양보하는 거야. 언니 말 들어. 그런 탓에 저와 언니의 차림은 매번 다를 수밖에 없었고 저는 머리핀 하나도 언니한테 뺏기는 바람에 늘 허름한 차림으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자매들은 똑같은 걸 안 사다 주면 늘 싸우기에 쌍둥이처럼 하고 다니는데 저희는 유치원도 같이 다니는 자매였지만 대충 보기에도 한 집 자식이라기에는 너무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저희를 보고 희한하다며 엄마에게 애들 차별하냐 묻기라도 하면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인영이 엄마, 그 둘째한테 관심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인영이는 공주처럼 해놓고 이내는 선머슴 같네. 아들 갖고 싶다 그러더니 둘째는 아들처럼 키우는 거야? 아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둘째가 워낙 별나가지고 그 치마 같은 걸 입혀놓으면 기를 쓰고 벗으려고 그래. 머리도 불편하다 그래서 자른 거야.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언니처럼 공주 옷 입고 예쁜 머리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해주시지 않으니 그럴 수가 없었죠. 제가 부러워서 거울 보며 뽐내는 언니를 빤히 보고 있는 걸 아시면서도 엄마는 그럴 때마다 매번 저를 합리화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이내는 이런 거 안 좋아하지? 치마는 치렁치렁해서 이런 거 입으면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해. 이내는 노는 거 좋아하잖아. 막 뛰어다니고 그러려면 바지 입는 게 좋지? 머리도 길면 덥고 지저분하기만 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이내는 바지 입고 가자. 덕분에 저는 정말 선머슴처럼 자랐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바라셔서 저를 그렇게 키우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릴 적부터 저는 늘 언니와 비교당하며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 역시도 언니는 밝고 까탈스러운 데 비해 저는 벌레도 잘 잡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곤 했죠. 성격이 수더분하고 조용해서 집에서는 말도 잘하지 않았어요. 하긴 어차피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안 계셨지만요. 그나마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전부 불행하지 않았던 것은 저희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닮은 아들을 낳기를 원하셨다더니 아주 소용이 없었던 건 아닌지 저는 성별은 달랐지만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생김새도 엄마보다는 아버지를 빼닮았고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통하는 게 참 많았어요. 엄마가 언니와 공주놀이를 할 때면 저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얘기들을 듣곤 했고 아버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덕분인지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는 자라는 내내 언니만 끼고 돌고 늘 저는 뒷전이었지만 저는 아버지의 관심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하시느라 바쁘신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는 주말을 기다리며 매일을 버티곤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기둥이었고 제 유일한 피난처이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오래도록 제 곁에 계셔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지시면서 결국 제가 중학생이던 때에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떠나시면서 저는 희망을 빼앗겼고 저희 가족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집안의 가장은 사라졌고 저희 형편도 이전 같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가 물려받은 시골 땅이 있었고 집도 있었죠. 보통 집들 같았으면 아버지 빈자리를 어머니들이 채우시는 게 맞겠지만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셨던 저희 엄마는 나가서 일을 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어차피 당장 굶어 죽지는 않으니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엄마는 살던 집과 시골 땅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도 나름 위기의식은 있으셨는지 씀씀이가 이전 같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언니에게는 아낌없이 쓰셨어요. 아버지가 떠나신 뒤로는 더 이상 눈치 보일 일도 없다 싶으신 건지 그 후로 엄마의 편애는 더 심해졌고 언니는 그런 엄마를 등에 업고 저를 괴롭히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조용히 숨죽여 살아야 했죠. 그래도 계모처럼 내쫓거나 굶기지는 않아서 다행이라 해야 할지. 하지만 차별이라는 건 굶고 때리는 것만 차별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엄마의 사랑들이 전부 언니에게만 향하는 걸 매일 겪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달리 없으니까요. 그래도 십수년간 저도 많이 적응이 되었는지 그게 차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지내곤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덕분에 저는 어려서부터 혼자 하는 것들이 익숙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는 더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차별 아닌 차별을 받으며 보호자 없이 혼자 자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적적하고 무료했던 저는 딱히 할 일이 공부밖에 없었고 덕분에 성적은 나날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성적을 보고 좋아하셨지만 딱 그때뿐이었죠. 정작 언니는 반 꼴등을 도맡아 하는데도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공부에 별 취미가 없던 언니는 낮은 성적에 겨우 지방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엄마는 그런 언니의 자취 생활비와 학비를 전부 지원해 주셨습니다. 반면 성적이 좋던 저는 장학금을 받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욕심을 부리자면 장학금을 포기하고 더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었지만 돈이 없다고 등록금 걱정하시는 엄마 때문에 제가 하향 지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언니였더라면 빚을 내서라도 보내주셨겠지만 엄마에게 저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족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학창시절 내내 과외와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차별이라는 걸 그때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제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엄마 딸이고 언니가 신경 쓰는 동생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제게 무관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도 가족이라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라며 그렇게 제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언니처럼 엄마에게 투정 부리고 칭얼대고 싶었지만 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가 제게 하시는 말을 들으면 저는 다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우리 이내는 안 시켜도 다 알아서 하고 참 착해. 우리 인영이도 이내 밥만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언니 무슨 일 있대? 취업 힘들다고 다 포기하겠다고 저러잖니. 아무래도 면접에서 몇 번 떨어지고 속이 상한가 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이 상해 죽겠다. 원래 취업이 다 힘든 거지.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계속 두드리고 노력해야지. 가만히만 있으면 어떡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너랑 인영이는 달라. 인영이가 너같이 끈기가 있니? 너희 언니는 원래 마음도 여리고 워낙 고생을 못 해봐서 그렇지. 그래도 이내 너는 취업 준비 잘하고 있지? 언니 대신 너라도 취직해야지. 이제 집에 돈도 없는데 이러다가 셋이 다 굶어 죽겠다. 아무튼 너라도 알아서 잘하니까 엄마가 다행이다. 우리 딸 힘내서 빨리 취업해. 화이팅! 사실 그때 저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4년 내내 공부하느랴 일하느랴 쉬지도 않고 달려갔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 준비하느라 쉴 틈이 없더라고요. 나름 학점도 좋고 자격증도 많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수많은 경쟁 속에 취업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이 힘들고 벅찬 일인데도 엄마는 고생하고 자란 저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
공주처럼 고생 모르고 살았던 언니는 못 버틴단 말을 쉽게 하며 언니를 감싸고 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부추기고 채찍질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힘든 내색 한번 못하고 제 할 일을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노력 끝에 어렵게 취업을 하게 되었고, 언니는 그때까지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며 엄마의 씨름이 되어갔어요. 그래도 노력한 덕분인지 저는 주변 동기들보다 빨리 취업에 성공하여 그 뒤로 저는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신입 월급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엄마는 이제라도 숨통이 트인다며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를 쓰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찍 취업한 것에 비해서 모은 돈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게다가 몇 년 동안 엄마가 흥청망청 쓴 생활비 때문에 결국 담보대출을 받았던 집까지 비워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진 신세에 대출 빚을 갚고 남은 돈에 제가 직장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생활비 대고 대출금 갚느라 돈을 벌어도 쥐어본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몇 년이나 일찍 취업했다며 돈 꽤나 모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저는 목돈이 없으니 남들 다 하는 주식이나 투자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남들에게는 말 못할 사정에 괴로울 때도 많았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마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 계시기를 바랬죠. 하지만 돈이 없으니 결혼이나 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모태솔로가 되어버린 저는 20 후반이 되어 어느새 결혼은 포기하고 독신으로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버티는 것처럼 살던 어느 날 엄마가 신이 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변호사 사위를 보게 되었다며 신이 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다가 우리 딸 팔자 고치게 생겼네. 무슨 말이야? 팔자를 고치다니. 아니, 엄마 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다시 봤는데 그 집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진 뭐야. 근데 그 지인이 옛날부터 우리 인영이를 참 예뻐했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인영이 잘 지내냐고 물어보더라. 결혼 아직 안 했다니까 자기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변호사인데. 정말? 정말 나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해? 그래, 이거 완전히 대박 기회 아니니? 변호사면 연봉이 얼마야? 너 이번에 꼭 시집 가야 한다. 벌써 30 다 되어가는데 이제 더 기회도 없어. 그러니까 너 얼른 지금부터라도 살 좀 빼라. 집에만 있더니 애가 살만 쪄가지고 말이야. 그래도 내 본판이 어디 가겠어? 알았어, 나 당장 다이어트 할게 엄마.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이제 딱 기다려. 내가 결혼만 하면 우리도 이런 고생 이제 끝이야. 지인 아들이 변호사라는 말에 신이 난 엄마는 벌써 변호사 사위를 본 것처럼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카드로 다이어트 한약에 언니 새 옷을 사입히고 미용을 시키며 변호사 사위를 보기 위해 갖은 노력들을 했죠. 카드값을 생각하니 저는 머리가 아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신나 보이는 엄마와 언니를 보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게다가 집에서 돈만 쓰고 나를 괴롭히기만 하던 언니가 차라리 결혼을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언니한테 시달릴 일 없고 여러모로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길고 긴 백수 생활에 살만 많이 찐 언니는 급히 관리를 받아봤자 호박의 줄긋기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어떻게든 변호사 사위를 보겠다고 그 지인분을 만나고 대접하고 하시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의외의 말이 들려왔어요. 퇴근하자마자 나를 보고 소리 지르는 언니를 보며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했더니 언니가 영문 모르는 제게 달려들려 하는 겁니다. 조이네 저 기집애 때문에 내가 되는 일이 없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꼬였다고.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내야, 너 변호사 만나볼래? 그게 무슨 말이야? 언니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아니, 그게 그쪽에서 인영이가 아니라 네가 좋다 그랬다더라. 그쪽 남자가 저희 자매의 사진을 받고 언니가 아닌 제게 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게 내 탓도 아닌데 언니는 저를 붙잡고 난리였고 엄마도 난감해했어요. 너 나갈 거 아니지? 너는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라며. 원래 내 남잔데 네가 나가면 너 진짜 미친년이야? 아, 안 나가. 나도 관심 없어. 됐어? 됐기는 무슨. 인형이 너 좀 가만히 있어. 그쪽에서 이내가 좋다는데 왜 자꾸 난리를 피워? 엄마, 지금 이내 편 드는 거야? 편은 무슨. 가족끼리 편이 어딨어? 누구라도 잘 되면 좋은 거지. 너도 생각을 해봐라. 이내가 변호사랑 결혼하면 너한테도 좋은 일 생기지 않겠니? 변호사 동료 소개시켜 달라면 되는 거지. 엄마, 이내 쟤 먼저 시집 보내려고? 그런 게 어딨어? 나 곧 30이라서 빨리 시집 가야 한다며. 그러게, 진작 살도 좀 빼고 사회생활도 좀 하고 그러지 그랬어. 너도 언제까지 이렇게 때만 쓸래? 아니, 나는 생각 없다니까? 나 변호사 관심 없고 결혼 생각도 없어. 시키려면 언니만 시키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그래? 이내 너까지 왜 자꾸 이래? 지금 우리 사는 꼬라지 보고도 다들 이렇게 바보같이 굴 거야? 이내 너라도 얼른 결혼하고 자리 잡아서 식구들 끌어줘야지. 너도 혼자 돈 버느라 힘들다며. 변호사랑 결혼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을 건데 왜 그러니? 엄마는 언니와 엮을 수 없다 싶었는지 언니가 아닌 제게 선자리를 나가보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관심도 없고 언니 때문에라도 내키지 않았지만 또 등 떠밀듯 내보내시려는 엄마 때문에 결국 마지못해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변호사라 공부만 하고 살았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깔끔한 인상에 매너도 참 좋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저도 호감이 생겼습니다. 불편하셨을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내 씨가 마음에 들어서 어머니들께 자리 좀 만들어달라 부탁드렸네요. 아, 사실 저는 저희 언니랑 약속이 되어 있는 줄 알고요. 어머니가 나가보라 하셔서 나오기는 했지만 조금 껄끄럽긴 하네요. 아, 예, 저도 어머니들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언니분 어릴 적 모습을 떠올리시고 부탁을 그렇게 하셨나봐요. 저는 바빠서 연애 생각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식 걱정에 마음대로 그러신 거죠. 끝까지 거절하려고 그랬는데 이내 씨 보니까 갑자기 없던 연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를 보고요? 제 어디를 보고 그러셨을지. 이내 씨 미인이시잖아요. 물론 언니분도 미인이시지만 저는 이렇게 수수하고 청순한 미인분이 이상형이라서요. 예? 그럴 리가요. 설마 놀리시는 건가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예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내 씨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겸손하신 거예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이내 씨 정말 예뻐요. 사실 어릴 적부터 언니만 예쁘다 하던 엄마 때문에 저는 늘 제가 못생겼다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존감도 낮고 뭘 해도 언니만큼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장이나 꾸밀 줄도 모르고 살았었죠. 그래서 학창시절이나 종종 제가 좋다고 다가오는 남자들에게도 그 사람들이 사탕발림을 하는 거라 생각하며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연애도 한번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 외모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건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언니의 그늘에 가려져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죠. 근데 그랬던 제게 제가 예쁘다며 얼굴을 붉히는 그 남자의 말이 참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를 좋아한다는 그 남자가 저도 순식간에 좋아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고 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게 고마웠고 제가 귀한 사람이라며 아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저도 조금씩 자신을 얻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는 연애고 결혼이고 나랑은 관련 없는 얘기라 생각해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지만 태성 씨를 만나면서 제 삶과 제 생각이 아주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어하는 태성 씨를 믿어보고 싶었죠. 결국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도 집에 얘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태성 씨와 만나는 내내 못마땅해 하던 언니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발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결혼? 결혼을 하겠다고? 지 언니가 팽당하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네가 감히 나를 두고 결혼을 해? 내가 너 절대로 결혼 못하게 할 거야. 나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 조인영, 너 지금 동생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동생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잘 됐다고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언니가 돼서 동생 앞길을 망치려고? 아이고 이거사 왜 이렇게 철이 없어? 내가 아무리 너를 철딱서니 없이 길렀다 하지만 동생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이번에도 언니 편을 들 거라 생각했던 엄마가 웬일로 언니를 혼내며 제 편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자 저는 왠지 행복했습니다. 엄마는 역시 딸의 결혼을 바래주는구나 생각하며 감동을 받기도 했죠. 이내야, 인영이 신경 쓰지 마. 저게 집에만 있다 보니까 괜히 속상해져서 그런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네가 인영이 기다리겠니? 좋은 사람 있을 때 얼른 시집 가야지. 나는 이내 네가 결혼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엄마 맘 너도 알지? 고마워 엄마. 나 결혼해서 잘 살아볼게.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결혼을 굳게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고 처음부터 어머니들 소개로 만나게 된 탓에 거리낄 것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알던 태성씨가 집이며 혼수며 전부 남편이 해오겠다고 말해주어서 여력이 없던 저는 그저 고맙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예식장을 알아보고 웨딩드레스를 고르며 행복한 신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 내내 회방을 놓고 나를 괴롭히는 언니 때문에 너무 곤욕이었죠. 괜히 제 밥에 장난질을 하고 제가 예약해둔 것들을 전부 취소해놓고 나를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언니 때문에라도 저는 하루빨리 결혼해서 그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정하고 똑똑한 남편에게서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봤고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는 제가 앞으로는 행복하기만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기대했지만 정작 결혼 생활은 제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연애를 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제 앞에서 한없이 다정했고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예민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제가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달래고 얼레주며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잘하고 있던 제게 일을 그만두고 내조를 하기를 부탁했어요. 여보,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하는 일이 워낙 바쁘고 정신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이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내 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일은? 나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 물론 당신 일도 중요하고 당신이 일하는 거 좋아하는 것도 알지. 근데 결혼하면 아무래도 가정이 우선시 돼야 하지 않겠어? 당신 몇 년 안에 아이 가질 거라며. 그때 되면 어차피 일 쉬어야 할 텐데 차라리 지금부터 살림 익히고 가정을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당신이 그렇게 해주면 내가 더 힘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 앞에서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차별받고 살았던 세월 때문에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미래의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건 아쉬운 일이었지만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그것보다 더한 기쁨이 찾아와 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관두고 남편의 내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무척 싫어했고 집이 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기를 바랬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요리하고 깔끔한 편이라 살림이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서야 알게 된 남편의 성향은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깔끔한 성격이었습니다. 늘 정돈되어 있어야 했고 집에 먼지 한 톨 떨어지는 걸 두고 보지 못했어요.
매일 대청소를 해야만 겨우 남편의 입맛에 맞출 정도였고 냉장고나 정리 정도는 늘 각 잡혀서 흐트러짐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집이 왜 이래? 오늘 청소 안 한 거야? 방금 한 건데 왜 그래요? 여기 몰딩에 먼지가 있잖아. 당신은 이게 안 보여? 어머, 거기까지는 못 봤어요. 미안해요. 사람이 사는 집에서 매번 그 정도를 유지해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짜증을 내고 못 견뎌 하는 남편을 위해 뭐든지 그 사람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탈스러운 사람이라면 저도 하나 알고 있었으니 처음에는 어떻게든 참고 맞추려 노력했어요. 그러려면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청소를 하고 요리를 해야 했지만 일을 안 하고 쉬고 있으니 그 정도를 해야 맞는 거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나 언니는 제가 힘든 일 관두고 집에서 놀고 먹는 줄 아는 듯 했지만 저는 오히려 회사에 다닐 때보다 몇 배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노력하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그 생활을 버텨갔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작은 일에도 자꾸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면 씻는 거실화가 삐뚤어져 있었다며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이었다면 왜 화를 내느냐고 싸우기라도 했을 테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화를 내고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저는 처음 느끼는 공포를 느껴야 했고 원래도 소극적이던 성격은 점점 더 수그러들 뿐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는 것이었고 내가 살림도 하나 똑바로 못하는 머저리라며 언어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어느 날부터 손찌검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남편에게 뺨을 맞았던 날 남편 역시 저만큼이나 놀라서 손을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는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내야, 미안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너무 예민해서 잠깐 정신이 돈 것 같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응?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용서해 주었고 그 후로 그런 일은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때리고는 항상 미안해했어요. 늘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정신이 나간 것뿐이라며 사과하고 제게 미안하다 말했습니다. 제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나가서 쇼핑을 하고 제게 비싼 선물들을 안기고 그리고는 치장한 저를 데리고 친정에 데려가 외식을 하거나 보란듯이 큰 돈을 턱턱 쓰곤 했었죠. 장모님, 오늘 제가 쏘는 거니까 많이 드세요. 여기 고기가 국내에서 제일 좋답니다. 처형도 많이 들어요. 어머, 우리 김서방 덕분에 내가 매번 호강하네. 바쁠 텐데 우리까지 챙기느라 매번 고생이야. 아유, 고생이라뇨. 저희 예쁜 이내 낳아주신 장모님인데 제가 그만큼 더 잘해야죠. 어머, 이내야 들었니? 김서방이 너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나 보다. 내가 그래도 딸들은 참 잘 뒀지. 덕분에 변호사 사위 얻어서 이런 호강도 하고 말이야. 아유, 이런 걸로 호강이라뇨. 제가 더 해드려야 하는데 아직 자리 잡는 중이라 이 정도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은 무슨, 매달 용돈에 선물에 자네 같은 사위가 어디 또 있겠어? 그래도 더 해드려야죠. 그래야 이내도 저한테 잘하겠죠. 그렇지 여보? 그래, 이내 너 정말 이런 남편 어디 또 없다. 너 괜히 집에서 편히 있을 생각 말고 남편 내조 잘해라. 남자들은 여자하기 나름이야. 남편이 저를 때리고 친정에 데려갈 때마다 저는 그것이 무언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너희 가족에게 이만큼 하니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참아야 한다는 듯 말이죠. 저는 꼼짝없이 포로가 된 기분에 그런 남편이 더더욱 무섭고 끔찍하기만 하지만 사실을 모르는 엄마는 사위 잘났다고 좋아만 하시고 언니는 제가 분에 넘치게 호강한다며 저를 시기질투하기만 바빴습니다. 이럴 거면 그때 언니 대신 선자리에 나가지 말걸. 결혼을 결심하지 말걸.
수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가족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생 없이 커서 작은 상처에도 울고불고 난리치는 언니였다면 엄마에게 말을 했을지 늘 참아야만 했던 저는 그 얘기를 꺼내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남편의 폭력을 견디며 참는 사이 저는 점점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참아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 알았네요. 끝내 한계에 달한 저는 결국 엄마에게 울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매일 괴로웠던 일들을 전부 말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전해드렸어요. 제가 평생 보이지 않던 눈물을 쏟아내며 뱉어내는 고통에 엄마는 말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나 정말 죽을지도 몰라. 나 그냥 이혼할래. 응? 아유, 이혼하면 김서방이 용돈을 안 줄 텐데. 좀 참고 살아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성이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태 내가 그나마 버텼던 것은 변호사 사위 얻었다고 좋아하는 엄마 때문이었는데 엄마는 그 와중에도 맞고 사는 딸 앞에서 딸 걱정 대신 돈 걱정을 하며 저를 다시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엄마의 인생을 부셔버리기로 결심했죠.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서 버려진 제가 더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싫어할 짓을 전부 하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변호사 남편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기에 어떻게든 빠져나갈 테니 제가 그만큼 더 신중하게 일을 해야만 했죠. 남편과 연관이 없을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은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날부터 남편에게 맞을 때마다 영상을 찍어두었고 그때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두었습니다. 혹시 그 사이 소문이라도 나서 남편 귀에 들어가기라도 할까 싶어서 1시간이나 떨어진 동네 병원을 다니기까지 했어요. 제가 살림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매일 집안을 정리정돈한 것들을 찍어두고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짓을 무려 반년이나 더 했으니 제가 얼마나 벼렀는지 아시겠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곧 벗어날 거라는 희망이 있었던 탓에 버틸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끝낸 저는 남편이 모르는 제 돈으로 오피스텔을 구했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저의 반격에 방심하고 있던 남편은 난리를 피웠죠. 순순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더 치졸하게 나오더라고요. 감히 네가 변호사한테 소송을 걸어? 내가 너 다시는 얼굴 못 들게 다니게 해줄 테니까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어차피 잃을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그나마 가족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게 생겼지. 당신이랑 이혼하면 내가 엄마랑 어떻게 될지는 당신도 알겠지. 나 그거 다 감수하고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당신은? 그 잘난 변호사, 매너 좋은 이미지, 당신 가족들 그거 전부 지키려면 누가 각오해야 할까? 나는 각오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각오해. 어디 누가 사정하게 되는지 끝까지 두고 보자고.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만큼 정신이 또렷한 적도 없었던 것 같네요. 저는 복수심에 활활 불타올랐고 정말로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던 저는 더 떨어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과 같았습니다. 결국 누가 더 잃은 것이 많은지 계산한 남편이 머리를 쓴 덕분에 저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제대로 받아내며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벗어났다 생각하니 얼마나 개운하던지 저는 그제서야 감옥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리 마련해둔 오피스텔에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사이 엄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남편이 따로 전화하지 않았던지 생각보다 늦게 전화 왔더라고요. 제 이혼 소식을 듣고 뒤늦게 연락해온 엄마는 보자마자 저를 두들겨 팼습니다. 네가 미쳤지 미쳤어. 어디 걷어찰 게 없어서 변호사 남편을 걷어차. 너 때문에 이제 우리 집 망하게 생겼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참으라 했는데 인연이 정신머리가 없이.
그래도 혹시나 잘했다 해줄까봐 나와본 건데 예상이 다르지가 않네. 뭐? 네가 뭘 잘했다고 지금? 나 이제 엄마 얼굴 볼 생각 없어. 나 이제부터 고아로 살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마지막까지 딸 생각은 안 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큰 실망을 느꼈고 남아있던 전까지 모두 떨어져 버렸어요. 저는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기 위해 그 집에 들였던 지원을 전부 정리했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받아 구했던 친정집을 팔아버리자 언니와 엄마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 일로 또 연락이 왔지만 저는 번호를 바꾸어 버렸고 그렇게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새 출발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그러는 사이 제 사정을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좋은 남자도 만나게 되었고 저는 어느덧 재혼을 앞두고 있었죠. 기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몇 년 만에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내야, 엄마 아파. 엄마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해. 수술 안 받으면 죽는다는데 나 어떻게 하니? 뭘 어떻게 해? 당신 딸한테 해달라 그러던지. 나 당신 같은 사람 모르니까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딸년이라고 여태 키워놨더니 지 애미 모른 채 하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제발 솔직해지자.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어? 죽을 날 멀지 않았으면 그 사이에 회개나 하고 가. 엄마와 언니가 기초수급자 신세가 되어 어렵게 산다는 것은 건너들었지만 엄마가 아픈 줄은 몰랐네요. 짠한 마음이 들기도 잠시 멀쩡한 큰딸 두고 또 제게 연락해온 그 여자를 보니 치가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끝까지 그 여자를 모른 채 했고 제가 재혼을 하고 얼마 뒤 결국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기쁜 일 앞에 초를 치는 소식에 기분이 싱숭생숭하기도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 생각되지 않네요. 그럼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